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참여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지금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입니다. 네, 오늘은 한신대학교가 지금 쭉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시민 아카데미 그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갖는다. 이것은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천이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문화 다양성은 번성한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그만큼 문화 다양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파리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 앞에 전문의 일부분입니다. 네, 이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를 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화 애호적이고 공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영화를 통해 본 문화 갈등의 역사 그리고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주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어떤 시민적인 삶에서 문화 다양성은 기본적인 전제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시민은 지극히 다양한 문화적 원천을 갖고 있죠. 시민 자체가 그렇죠. 국내에서도. 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삶 그 자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하나의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민족 공동체와 또 다른 민족 공동체 간의 관계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함을 승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평등한 공통의 합의를 발전시켜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게 어쨌든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렇게 심화 발전시키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라는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문화의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의 경쟁과 갈등은 어떤 양상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에서 채택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영화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네, 영화사 진라라비의 대표 양기환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잠깐 인사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기환 선생님은 이전부터 진짜 그 현장에서 많은 실천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크린 쿼터 감시단 사무국장도 하셨고요. 문화다양성 포럼 상임이사 하셨고 또 사단법인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맞죠? 예. 네, 이사장.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전태일재단 운영위원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현재는 어쨌든 영화 전문 유한회사 진라라비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 양기환 선생님은 2000년대 캐나다, 남아프리카의 문화다양성 국제 네트워크, 또 그리고 WTO, 또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국제연대 총회, 또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등에서 한국 문화계를 대표해가지고 달제도 하시고 그 대표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국제적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오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유명하신 게 2019년이죠. 코로나 직전 조진웅, 이한희 배우가 주연한 영화 블랙머니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여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그런 테일이를 명필님과 함께 공동 제작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양기환 선생님 강의를 쭉 해주시는데 양기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돼가지고요. 영화를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제 인쇄 매체의 시대에서 영상 매체로 21세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영화 한 편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이면들이 치열한 그 뭐라 그럴까 각국 간의 그 문화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또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어떠한 산업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것을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BTS가 지금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수상하고 또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지금 뭐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열광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가져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이나 음반이나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영화의 경우는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있고 음악도 음악 쿼터제가 있습니다. 모든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음악을 방영할 때는 국내의 음악을 60% 이상 편성해서 이렇게 상영되도록 반영하도록 틀어주도록 하는 그 음반 쿼터제가 있고요. TV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라는 것이 역시 자국의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80% 이상을 편성해서 방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송 쿼터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한국에 다른 나라는 거의 없지만 한국에 있는 영화, 방송, 음반, 그 TV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들이 이게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비관세 장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돼서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걸리는 것은 관세라고 하는 텍스, 관세가 걸리고 또 하나 상품과 자본이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갈 때 걸리는 게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국의 영화가 1년에 365일 중에서 146일, 지금은 73일이죠. 73일은 한국 국내 영화를 상영하도록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죠. 음반 쿼터제,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의 관점에서 그렇죠. 무역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세계는 무역과 통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의 질이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은 지금 그 무역과 통상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한 반도체 회사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 회사다가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국제법상 합법적인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는 건데 영화 한 편이 생산될 때, 제작될 때는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70억이라고 치고 헐리우드 미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1000억이라고 치면 한 편을 제작할 때는 한국 영화 70억이 들어가고 미국 영화 1000억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카피를 합니다. 복제를 하는 거죠. 필름을 프린터를 복제해서 이것을 국경을 넘어서 일종의 덤핑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상품과 한국 영화 시장 70억을 들인 영화 상품이 시장에서 극장 입장료 9,000원에 입장료 10,000원에 똑같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GDP가 더 낮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영화 평균 제작비가 뭐 5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어요. 극장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200원일 수 있어요. 그럼 5억 들인 영화, 그 나라 평균 제작비 5억 들인 영화하고 1,000억 들인 헐리우드 영화하고 시장에서 200원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가격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품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큰 이 이유가 바로 영화나 문화에 있어서 특히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은 뭐냐면 스필버그 감독이 헐리우드의 감독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주는 감동과 예컨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진하게 섞여져 있는 우리의 영상물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일상의 상품들은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 카메라, TV, 냉장고, 모든 자동차, 모든 상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제3세계에서 생산한 것을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상품, 특히 영화, 방송, 음반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이 문화상품들은
그 나라의 산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매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보편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화 쪽에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둘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 전 세계의 공용어처럼 쓰고 있는 영어 문화권, 이거와 소수민족의 한반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이 언어 시장의 크기, 문화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영화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영화 한 편이 극장의 매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상영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VOD 시장으로 가죠. 공중파 케이블 가죠. 또 OTT 시장도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연관 산업의 어떤 부분이냐? 게임 산업, 펜시, 캐릭터, 출판, 뭐 OST 음반 아까 말씀드렸나요? 다양한 연관 산업을 갖습니다. 또 아울러 어느에서 예를 들면 배용준이 윤삼아가 뭐 남이섬에서 촬영을 했다. 거기는 이제 성지가 되는 거죠. 일본 관광객들이 그 앞에 거길 찾고. 따라서 영화 산업은 관광 산업의 전광판이라도 부릅니다. 이렇게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미국의 GDP 5%를 바로 영상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이 영상 산업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적인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인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2001년 9월 11일이 어떤 날입니까? 9.11 테러죠.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졌어요. 제국의 본토가 유린당한 것은 아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그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오늘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해 12월 달에 백악관에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와 유명 감독들이 은밀하게 네오콘들과 만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미국적 생활 방식과 미국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프로파간다 할 수 있을까? 선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소리 없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통해서. 따라서 그걸 논의했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가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을 추출하고 이어서 2003년에 다시 이라크의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얘네들 지원한다라고 명분으로 또 침국을 합니다. 두 달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그다드에 위성방송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성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뉴스, 미국의 관점으로 된 뉴스를 이라크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 방식을 내면화시키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상은 엄청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누르르 씹는 이 추인껌을 저는 씹으면서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 방식이 서서히 저한테도 내면화가 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 컬처, 문화 전환자. 이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문화 전환자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군사적 행동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영상물입니다. 수리 없이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서 가고 그리고 영화가 가고 그래서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 방식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둘러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상물들이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유럽에서 자꾸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역시 굉장한 갈등, 특히 스크린 커터제, 방송 커터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이 이제 부딪힌 거고, 그리고 1940년대 이제 들어서서 2차 대전 이후에 또 한 차례 미 본토는 전쟁으로 뭐 이렇게 어떤 폐허가 안 돼 있고 유럽은 전체를 다 폐허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영화인들이 헐리우드로 넘어가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유럽은 다 완전히 파괴됐고, 이러면서
당시에 있던 스크린 커터 제도를 미국이 이제 채권 채무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에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블룸버지 협정을 통해서 스크린 커터제를 줄여줍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상당 부분 헐리우드 영화가 프랑스에 들어오죠. 프랑스의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견한 이후 뭐랄까 영화의 원조 나라 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치욕적으로 생각을 하죠. 블룸버지 협정을.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60년대, 70년대 도쿄 라운드 또 이제 80년대 말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1995년 1월 1일 날 WTO라고 하는 세계 경제 WTO 체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WTO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끊임없이 이 부분이 부딪힙니다. 이걸 비관세 장벽이기 때문에 최고 없애야 된다. 단기적으로 줄여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거 문화는 일반 상품이 다르다. 콜라나 사이다나 무슨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똑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부딪히면서 결국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바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나프타입니다.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 시장의 파이를 키우자.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자유무역협정인데 이때 프랑스는 캐나다는 영어 문화권이 미국과 붙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다 없애면서 캐나다의 음반 시장이 작살났습니다. 95%가 미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출판 시장의 80%를 캐나다의 출판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는 거예요. 문화 서비스 분야까지 완전히 그렇죠. 열어버리니까요. 네. 영화는 다 뭐 완전히 끝장나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영화 산업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멕시코의 쿼터제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그 협상 과정에서 줄여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럽이 경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WTO 체제 안에가 되면서 이 무역 통상이 지배하다 보니까 양자 간 BIT 투자 협정이나 또는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이를 추진하면서 각계격파를 미국이 하면서 이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유럽만 남아 있겠다. 이런 생각 위기의식에 있는데 한국에 바로 IMF 위안위기 98년도 맞이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외자 유치를 위해서 달러를 미국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BIT를 맺자. 네. 투자협정을 맺자. 이러면서 제기가 되니까 미국이 바로 이의 저리의 기회를 놓칠세라. 쌍무적 투자. 그렇죠. 그래서 양자간. 그래서 한국의 스크린 커터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인들이 99년도부터 인권택 감독의 삭발부터 시작. 그렇죠. 저기 보니까 뭐 이병헌 저 황정민, 네. 전도연 뭐 다 있죠. 네, 네. 모든 영화인들이 뭐 3일 동안 5일 동안 제작 중단 파업도 하고 유명한 분들 뭐 하여튼 명동성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년 동안 영화인들이 저 스크린 커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전 세계 문화예술이 또는 정부까지 나서서 우리를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유명한 게 이제 자크랑 당시 유기위원장이었고 이 프랑스 문화 정책의 근간을 세웠다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자크랑이었습니다. 네. 앙드레 말로와 함께 자크랑이 10년 이상 문화부 자크랑 장관하고도 요 대담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어디선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을 그 자크랑 유기위원장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친필 편지까지 보냈죠. 그 공개 안 하니까 스스로가 언론에다 공개했어요. 사실은 외교적인 사실은 이렇게 프로토콜에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정도까지 하면서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여러분의 투쟁은 우리들의 투쟁이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지와 격려를 보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되면 세계 질서는 다양성은 것을 해결된다는 거죠.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 방식이 내면에는 영상물만 보고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특히 한국은 그 스크린 커터라고 하는 제도 하나 가지고 부산영화제의 조그만 그 변방에서 시작했는데 엄청난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영화가 실제 제작되어도 극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프린트에 필름. 근데 한국 영화를 제작해도 스크린 커터제가 있어도 극장에서 영화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작비가 회수돼야 다시 또 그걸로 영화를 제작하고 또 배급되고 상영돼서 또 회수되고 이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스크린 커터제가 작동이 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40%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영화 산업 시장 점유율 자국 영화가 40%를 갖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5손가락도 안 됩니다. 미국, 인도, 중국, 한국, 프랑스 이 정도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자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 산업적인 이 메커니즘을 갖고 영화 산업이 존재한 나라는 20개 나라도 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영상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민들과 함께 영상물을 보는 나라는 20개 나라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을 보느냐? 헐리우드 그걸 본다. 따라서 헐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의 6%를 생산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85%, 90%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 생산비가 제로다. 한 편을 만들 때 그렇게 들어가지만 개별 가격 정책을 쓸 수 있어. 국경을 넘어서 마음 덤핑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위기를 느낀 겁니다. 사실은 저 위에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하면서 문화부에 보니까 뭐 다문화 가정 온갖을 다 집어넣었어. 좋은 말들은. 사실은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전쟁, 영화, 방송, 음반을 둘러싼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가트 협약이 맺어질 때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걸 맺죠. 주요한 경제 두국 한 30개 나라가 가트 협정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로서 스크린 쿼터제나 방송 쿼터제, 음반 쿼터제 이런 시청 강물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비관세 장벽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 예외를 뒀는데 문화적 예외라는 말이 상당히 수세적이에요, 그죠? 네, 문화적 예외가. 네, 굉장히 이게 수세적이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세적으로 전환시킬까라고 해서 나타난 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였습니다. 프랑스가 시작한 거죠, 사실. 세계에서는 전체는 다 무역 부분 자유화하는데 문화만 예외로. 그렇죠. 예. 굉장히 궁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세적으로. 그래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만들어냈고요. 문화 다양성의 협약은 좋은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바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지키기 위한 국제법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일종의 산업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크죠. 아까 했지만 영화가 그 시청 강물이 갖는 것이 산업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양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네.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문화의 전 영역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이것을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계도 그렇고요. 저는 그 문화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99년 베를린에서부터 전 세계 40개 나라를 다니면서 수없이 가서 발제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크린 컷터 제도 같은 제도를 두더니 영화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너희들도 돌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랑스만 막 주야주창 얘기하다가 거의 미국의 식민지와 비슷한 한국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들이 있었고 그런 제도를 뒀더니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중국은 이전에 자국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20편 이상 국내에 중국에서 상영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어요. 근데 이제 WTO 체제에서 그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시장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CCTV나 중국 당부가 굉장히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도를 인용해서 지금은 중국의 쿼터제가 66.6%입니다. 자국 영화를 66.6% 상영해야 돼요. 중국은. 네. WTO에 가입하면서 합법적인 제도로 이 스크린 쿼터제를 주목하고 한 거죠.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네. 자, 그렇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국제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그 역동적인 상황들을 봤는데 그게 나프타가 깨지면서 한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전 세계 문화예술계와 정부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에 채택됐지만 2001년도에 이제 그 문화다양성 선언 그리고 2002년도 매년 5월 21일은 문화다양성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이날은 5월 21일을 통해서 각국 정부, 지방정부, 언론,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장려해라. 이런 그 권고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마치 다문화 막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미국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나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 저렇게 문화다양성 협약을 엉뚱하게 재해석하면서 방향을 틀었던 거죠. 사실은. 일종의 그렇게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영화가 가지는 그런 이제 의미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권국이 자신들에 맞는 문화 정책 수립 집행의 자주권을 국제법적으로 보호한 겁니다. 보장한 거죠.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포토제를 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그건 합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원래 미국은 유네스코를 탈퇴했어요. 그런데 당시 곤들리자 라이사 국무장관이 이 유네스코 본부에 왔어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그때 가입을 했어. 미국이. 가입하면서 왜 가입했고 파리까지 왔느냐. 각국 외교부 장관, 당시 반기문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친서를 보냅니다.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되면 이건 국제무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역할을 준다. 나쁜 사례를 만들고. 그럼 난리가 났죠. 한국 정부 당연히 이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 앞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국제무대에 있어서 한국 외교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 미국의 입장만 그대로 따라서 그 뒤에 줄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문화다양성 협약은 또 이제 그 25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두 가지입니다. 20조. 타 국제법과의 관계. 다른 국제법과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게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정리해놨고 25조는 그 분쟁 해결 절차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유네스코에 가입 안 했어, 한국은 가입을 했어요. 문화다양성 협약에 미국은 WTO에 가져가 분쟁 해결기구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데 이걸 역시 한국 정부는 이것을 해석할 때 굉장히 수세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WTO로 가져가도 WTO는 반드시 분쟁 해결을 할 때 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뭐라 그럴까 존중해줘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예? 고려하지는 안 됩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고 어쨌든 이건 뭐 협약은 재미없는 거라서 대충 뭐 그런 정도로 네. 협약에 대한 내용 어쨌든 말씀드리고 이런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게 어쨌든 문화 다양성 그렇습니다. 협약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고. 법적 공백을 네네네. 문화에 관한 이 무역과 통상에서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그 법적 공백을 채워넣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문화적 예외가 그것이 확정돼서 공세적으로 전환된 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자국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창동 감독이 어느 영화제에 갔는데 그때 감독상을 받았던 감독이에요. 어느 나라인가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물어봤어요. 당신네 나라에서 이 영화를 몇 명이나 봤냐 그랬더니 600명 봤대. 600명. 이게 현실이에요. 600명. 그 나머지 대다수의 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한국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듣는 우리의 배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멀티플렉스에 그래도 40% 이상 50% 정도가 있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바탕에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음반 BTS가 있기까지는 음반 쿼터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 콘텐츠가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계 시장을 가기까지는 바로 방송 프로그램, 방송 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를 무슨 어떤 파괴적으로 이것을 막 문화부가 막 수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산자부가 할 역할이고요. 문화의 어떤 국민들이 얼마만큼 더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문화적 표현을 또 장려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야지. 이것이 막 수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따라서 인식을 이제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인류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비극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들도 자신들의 말과 글로 된 자신의 영상 언어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되고 그것이 서로 교류돼야지 무역의 관점으로 파괴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공존과 교류는 바로 평화의 기초다. 평화의 기초. 그렇죠. 타자를 인정하는 것. 그래야 인류가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유명한 그 칠레의 노벨상을 받았던 그 소설가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넓은 정원에 하얀 꽃으로만 꽃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게 뭐 아름답냐.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막 어우러진 모자이크된 세상일 때
아름다운 게 아니냐. 어떤 저건 소리입니까? 2010년도에 아비뇽에 갔었습니다. 아비뇽 포럼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리죠. 전 세계 경제 돈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정치인들 또 이 부르주아 학자들 데려다 놓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 개방을 더 많이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마 다보스 포럼이죠. 그것에 대칭돼서 브라질의 포토 알레그레에서 세계 사회 포럼이라는 걸 열었었죠. 근데 이제 아비뇽이라는 곳에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 문화 서비스에서. 그래서 아비뇽 포럼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저기 전 세계 유명인사가 다 모였습니다. 뭐 프랑스 특공대가 전부 다 이 에스코트하고 파리 북녘에서 아비뇽까지 그 특급 열차를 타고 가고 문화부 장관 총리 다 오고 그때 저 양반은 저분이 이제 데릭 글러먼인가 그 네. 미국 GDP 5%를 생산하고 나르는 국무성이라고 불리우는 영화산업 MPAA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들. 미국 영화산업 회장은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입니다. 그렇죠. 정부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 양반의 연봉이 4천억? 4천억. 그 당시에. 그래서 누가 어느 기자가 저보고 4천억 vs 양기환 연봉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저때 무슨 말씀을 저렇게 나눈 겁니까? 저때 이제 저 양반이 우리를 피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평행선을 달렸던 뭐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 서울신문에서 아마 그 기사가 옆에 있다 기사를 썼는데 저 양반이 안 올라가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스크린커터 막 투쟁을 할리우드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명이 리틀 자이언트 양입니다. 리틀 자이언트 양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자들이 있으니까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통역을 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스크린커터제라고 하는 이런 합법적인 제도가 있다. 우리 용인해 준다라고 국제 무대에서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미국 USTR 우리 통상대표부를 압박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커터를 줄이려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태도를 취하느냐. 너 문화당선 해봤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대답은 뭐 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그렇죠.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문화 다양성이 중요하냐. 여태까지는 뭐 무역 질서라는 것은 다 자유화되는데 말이죠. 문화나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외가 인정이 됐는데 자꾸 예외라고 하니까 자유화시키면서 이것을 예외를 더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문화 주권,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국가 대 국가라는 이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산업의 문제점을 좀 보면은 첫 번째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수직 계열화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는 CJ, 롯데, 메가박스 대기업 자본 3사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영 이 3사는 제 작품에 투자도 해요. 근데 배급도 해요. 그다음에 극장 가지고 있어서 상영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 독과점을. 특히 CJ는 50%가 넘어요. 극장 전체 매출액의 CGV가 차지하는 게. 네. 그리고 이 3사가 합해서 98%가 넘습니다. 지독하네 완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네, 나라는 네, 없어요. 네, 네. 극장 대기업 자본 3사가 계열화 시켜가지고 전체 극장 매출의 97, 98%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헐리우드가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듯이 이 국내 우리가 그때는 스크린커터 98년부터 싸워서 2006년까지, 2010년까지 그리고 저는 잠시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 자리를 이제 국내의 대기업 자본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디즈니가 거기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은 생태계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 얘기를 어쨌든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의 공존을 확보하더라도 국내에 돌아보면 그렇죠. 너무나도 대기업이 그냥 독식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문화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도 저건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영화 1000만이다. 뭐 보통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1년에 한 두세 편씩 1000만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2, 300만 원씩 되는 영화들이 그렇군요. 6, 7편, 8편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이렇게 나와서 다양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경쟁하듯이. 문제는 멀티플렉스에 가면 10개 가면 겨울왕국이 8개가 깔려져 있어요. 저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네. 저 화면에 나온 상황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건 이제 김어준의 김어준 씨하고 같이 뉴스공장에 하는데.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건데요. 저희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블랙머니 영화를 저희가 개봉할 당시에 2년 전에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스크린 자석이 극장 자석이 300만 석입니다. 300만 석. 그래서 저희 영화가 60만 석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봉할 때. 근데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됐습니다. 워낙 평점이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말을 수목금토를 지나면서 100만을 찍었어요. 그럼 1000만 되는 영화는 이 수목금토의 첫 주 개봉차에 100만이 넘어가면 1000만 명 관객 동원하는 그 위성을 쌓아 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배급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60만 석이 94만 석까지 올라갔어요. 자석이. 그래서 100만 석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리 극장이 이게 독과점이다. 3분의 1 넘지 말아까지 우리는 요구했어요. 정정 감독하고 저하고. 그랬는데 이제 겨울왕국이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개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200만 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300만 석에서 3분의 1을 스크린을 독과점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영화는 94만 석에서 32만 석으로 줄어들었어요. 3분의 2가. 겨울왕국이 이렇게 대기업 들어오면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줄줄 떨어지는 거고 아까 했지만 10개가 안에서 저희 7, 8개가 전부 다 겨울왕국 쫙 가는 거예요. 일일이 쭉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가 좀 걸려 있고 밑에 그 당시에 있던 영화 뭐 나를 찾아줘 포함한 몇 개 영화들이 띄엄띄엄 상영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고객들이 블랙머니를 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상영을 한다 하더라도 해버리니까. 주말에는 상영하지 않고 뭐 아침 조조 일찍 새벽 일찍 밤늦게 이렇게 하니까 뭐 시간에 안 맞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던 이 스크린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내에 있어서 문화 그렇습니다. 다양성. 그렇죠. 위배되는 거 정부가 정부가 저기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홀드백 시간. 다시 말하면 2차 부가 판권 시장으로 갈 때 기간을 적어도 영화 개봉 이후에 6개월 정도의 둘을 두면 영화가 한 달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달, 3달. 만일에 그 200만 석 가지고 한 달에 끝날 게 아니고 뭐 50만 석 가지고 3달, 4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홀드백이라고 합니다. 홀드백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뭐 소비자가 원하니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홀드백 얼마든지 두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존을 위한 국내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좀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화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뭔가 좀 소규모 영화사라든지 뭐 소규모 이렇게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다양한 영화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스크린 왜냐하면 또 관객들도 보고 싶거든요. 겨울왕국만 계속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영화도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극장에 찾아가면. 네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쭉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양기한 대표님께서 조금 마지막에 좀 매듭 짓는 멘트여서 1, 2분 정도 조금 해주시면 어떠세요? 네. 그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를 꼽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과연 그 공동체가 또는 그 나라가 과연 문명 사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저는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문명 사회에. 그리고 유머. 유머가 있는 그리고 이 문화. 일상 그 문화를 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조금 더 문명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제가 프랑스 한 20번도 더 갔지만 그 영화 개봉 때 7, 80 나이 드신 분들이 극장 앞에서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 30대들이 영화는 전유하는 한국적 상황과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은 프랑스에서 특히 7, 8, 뭐 70대 막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줄 서가지고 극장 앞에서 영화를 표를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도 인간은 만족할지 모를 거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그리고 이게 교류하고 이것이 평화의 기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뜻깊은 오늘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 두 편을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이파 최고의 감독으로 치는 분이 영국의 켄 로치 감독입니다.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그리고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의 후편이 해당되는 영화가 지미스 홀입니다. 지미스 홀. 실존했던 인물이죠. 아일랜드의 역사. 네. 우리보다 더 서글픈 아일랜드 역사. 근데 그 아일랜드하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있지만 잉글랜드로부터 얼마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안에서도 우리가 남북이 이랬듯이 아일랜드 역사도 어떻게 됐고 그 속에서 인간의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형제간에 어떻게 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아주 의미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켄 로치 감독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그리고 지미스 홀을 보시면 지미스 홀은 그 실존했던 인물을 근거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망명해서 결국 아일랜드 땅에 못 갔어요. 마지막에 묻히고 싶다는 못 갔는데 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 진정한 자치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지미스 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강의 이 정도 마무리하겠고요. 모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환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 한번 잡겠습니다. 네, 네.